이 밤에 또 오셨네요. 왜요? 잠이 안 오셨어요? 그냥 여기 오면 좀 살 것 같아서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운전대 위에서 살아온 택시기사 박도연. 그리고 매일 새벽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외로움을 삼키던 여자 선희. 둘은 아무 이유 없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연이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도연과 선희는 그 말을 뒤집었죠. 버려졌던 인생, 끊어진 가족, 잃어버린 시간. 그 모든 게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58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운전대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택시 아저씨라고 부르죠. 밤이면 도로 위의 모든 불빛이 제 친구였습니다. 새벽 2시 서울에서 남쪽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그게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다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눈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피로가 한계였죠. 허리도 쑤셨고 조용한 도로가 괜히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와이퍼는 왼쪽 오른쪽을 쉼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오직 그 리듬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자.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앞에 보였어요. 휴게소 편의점. 밤에도 밝게 켜진 형광등 불빛이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비는 차가웠고 재킷은 금세 젖었죠.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인스턴트 커피 냄새, 새빵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그녀가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여자. 그녀를 처음 본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매번 새벽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있었죠.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초록색 조끼, 그리고 같은 표정. 지쳐 있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얼굴. 그날도 그녀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택시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냥 인사 같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은 게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그 손이 참 작더군요. 짧은 손톱에 상처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여기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그 따뜻함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가기가 싫더군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피식, 웃음이 스쳤죠. 이런 날엔 손님도 없어요. 조용하니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새벽에 혼자 일하면. 이제 익숙해요. 오래돼서요. 그녀의 웃음은 분명 따뜻했는데 그 안에 무언가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그 미소가 오래 눈에 남았어요. 저는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밤마다 만나는 이상한 손님들 이야기, 택시 안에서 들은 별별 사연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척만 하거든요. 근데 그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 취한 손님이 컵라면 진열대를 쓰러뜨려서 정리하느라 새벽 내내 고생한 얘기, 편의점 안에 고양이가 들어와 잠든 걸 보고 그냥 두었다가 사장님한테 혼난 얘기.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어쩐지 따뜻했어요. 새벽 2시에 편의점, 형광등 아래, 우리 둘뿐. 그 시간은 세상 어디보다 고요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목 다치셨어요? 아, 이거요? 유리컵 깨질 때 베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 그런 표정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때 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세상에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들, 그 중 한 명이 저였고 또 한 명이 그녀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편의점 안을 감싸고 우리 둘을 세상과 분리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 작고 밝은 공간 안에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아주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카운터를 닫기 시작했고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또 들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택시 기사님.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비가 그리 차갑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그녀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고 있었죠. 그 형광등 아래의 작고 외로운 그림자가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편의점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미소, 떨리던 손끝,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제가 조금씩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상하게 설렘이 섞인 피로감이었죠. 다음번에 그 편의점을 지나칠 때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까? 그 미소가 그대로일까? 그게 이상하게 궁금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택시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손님들의 말소리에서도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은 마치 차 안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지나쳤던 그 새벽 이후로 고속도로의 불빛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 불빛이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마다 손님을 태울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인사였는지 마지막 인사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죠. 퇴근 후 방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원룸, 세탁되지 않은 셔츠, 식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 냄새. 모든 게 똑같았는데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그녀가 내 일상에 들어왔던 흔적이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 사이 만철이는 몇 번이나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도연아, 요즘 왜 그 편의점 안 들러? 지겨워졌냐?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려 했지만 제겐 그게 독처럼 들렸어요. 그가 던진 그 한마디, 그 여자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부식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모든 게 흐려졌어요. 그녀의 웃음, 따뜻한 시선, 그 밤의 조용한 대화까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오해한 채 그 사람을 버린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점점 잠 못 들게 만들었어요. 밤 근무가 끝나고 새벽 4시쯤 커피 한 잔을 들고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는지 새벽 공기가 서늘했어요. 그때 문득 제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혹시 그녀가 진짜 그랬다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떠난 건 비겁했잖아. 그 두 목소리가 밤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운전대에 손을 얹을 때마다 저는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저는 그 길을 다시 탔습니다. 익숙한 고속도로, 그 익숙한 출구,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편의점 불빛.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미련 두지 말아요. 가사 한 줄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미련 두지 말라.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은 바로 저 앞이었어요. 가게 안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계산대 위에 걸린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서 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여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어깨, 묶은 머리, 그리고 익숙한 팔 동작. 그녀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불빛 너머로 그녀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유리 한 장 사이에 두고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체념이 있었습니다. 또 왔구나. 이번엔 왜 왔을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그 단순한 동작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사라진 사람으로 정리한 듯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가게 문 위에 걸린 종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치 저한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망칠까? 아니면 이번엔 멈출까? 손이 문고리 위에서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트럭 경적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가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게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오해를 쌓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엔진을 켜고 도로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의 편의점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불빛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작지만 확실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새벽 고속도로 위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도망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요. 그게 미련이든 그리움이든 후회든 간에 말이죠. 그녀를 향한 제 발걸음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르지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독이 든 속삭임보다 그녀의 진짜 목소리가 더 그리웠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새벽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기 위해서요.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늦봄의 비라 해도 그날은 유난히 사나웠죠. 마치 하늘이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별빛을 삼켜버리고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빗방울은 굵고 무겁게 쏟아져 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밤 뭔가가 일어날 거야. 그 예감은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 기사는 앞유리를 뚫고 보이는 물결 같은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의의 편의점을 지나친 지 꼭 닷새째 되는 밤이었죠. 그 닷새 동안 그는 일부러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저 일처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손님이 없을수록 그 편의점의 불빛이 자꾸 마음을 끌었습니다. 괜히 다시 가면 안 되지. 다들 뭐라고 하겠어. 그 말로 스스로를 붙잡아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은 그를 다시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로 위에 비가 쏟아지더니 갑자기 차 밑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브레이크를 밟자 페달이 푹 꺼졌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차는 미끄러지고 있었고 시야는 물안개에 가려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기어를 내리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핸들이 손 안에서 덜컥거리며 떨렸습니다. 그러다 시야에 초록색 표지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출구 선이 휴게소. 운명은 늘 이런 식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차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을 때 그는 두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택시 지붕을 마구 때렸고 바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그 어디에서도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 기사는 알았습니다. 이건 도망칠 수 없는 밤이라는 걸요.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폭우가 몸을 후려쳤고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뛰었습니다. 편의점을 향해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빛.
문이 열리며 익숙한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안에 따뜻한 공기가 벽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든 선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기사님? 놀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얼른 닦으세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손끝이 닿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그가 지난 닷새 동안 외면했던 진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조그만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조금이라도 따뜻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잔잔했지만 그 속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고 평범한 편의점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차 향이 공기 속에 퍼지고 차가운 손에 따뜻한 컵이 닿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기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그 소문 들으셨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들었어요. 오래됐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울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뭘 믿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녀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제 월세를 내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말로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랬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박 기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수없이 부서진 마음의 흔적이 있었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녀의 말을 믿는 대신 남들의 말을 믿었다는 걸.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피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믿게 되죠. 그러다 후회하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박 기사님은 그래도 돌아오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죠.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박 기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소문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 이제 압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눈에 살짝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나 먹어요. 이런 날엔 따뜻한 게 최고죠. 두 사람은 편의점 한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박 기사는 젖은 머리를 털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짭니다. 라면은 원래 그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또렷했습니다. 넓은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 그리고 익숙한 그 위협적인 자세.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빅. 익숙한 멜로디가 이번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젖은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 그리고 묘한 적대감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눈은 선희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손이 컵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됐다는 걸. 그날 밤 편의점의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 서 있는 선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온기 뒤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 그 남자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문 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선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괜찮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이 제 안까지 전달돼 심장이 2번, 3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의 폭풍처럼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나도 모르게 손끝을 꼭 쥐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듯 앉아있던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모든 걸 잃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시절.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의 눈물이 내 지난날의 어둠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열어젖혔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밥집 주인이었답니다. 지금처럼 야간 편의점 계산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냈다고요. 하지만 운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이면 손님이 알아줄 거라 믿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죠.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값 숫자는 그녀의 손맛보다 더 빠르게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박민수였습니다. 식당 단골이었고 늘 상냥하게 사장님 음식이 최고야 하며 웃던 사람이었죠. 그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을 때 선희는 그게 도움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의 손이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는 덫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빚이 시작된 거예요. 원금이 2배, 3배로 불어나더니 결국은 저한테 그런 말까지 했죠.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도 있다고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과 모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무너졌을지를 상상하기조차 두려웠죠. 그때부터였어요. 사람들 시선이 달라진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물었죠. 그 사람이 퍼뜨렸거든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갚았다고, 손님들한테 특별히 친절하다고. 그녀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편의점에서도 마을에서도 절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닿기 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세상이란 게 참 잔인하죠. 진짜 사연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소문이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믿어요. 그녀의 삶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잘못 요약된 채 살아온 겁니다. 선희 씨,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요. 저도 빚이 있었어요. 다른 종류의 빚이지만 감정의 빚이었죠. 가족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요.
하지만 혼자 버티려 하니까 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제 말을 가로막듯 속삭였습니다. 박 기사님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저 하나 때문에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만 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예요. 그래야 제 지난날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생길 테니까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켜졌고 영업 중 간판이 빛을 냈죠. 그녀가 손끝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종이컵 2개, 그리고 그 익숙한 미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가에 아주 희미하게 진짜 온기가 번졌어요. 자, 커피 식기 전에 마셔요. 그녀가 말하자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죠.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 냉장고 진열대의 웅웅거림, 멀리 지나가는 트럭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엔 묘한 평화가 흘렀어요. 마치 고요한 새벽이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끝내지 않았다는 걸요. 그녀의 평화, 그녀의 작은 세상을 다시 짓밟기 위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희의 손이 조금씩 떨림을 멈추는 걸 보며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녀가 다시 그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겠다고. 창밖으로 새벽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둠과 빛이 섞인 회색빛이었죠. 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지난날을 삼킨 빚의 유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 위로 첫 햇살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과거가 다시 현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비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묵직한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택시 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새 걸로 갈았고요. 엔진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언제든 찾아가세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4일 동안 낡은 모텔방에 머물며 수입은 끊기고 수리비는 불어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기쁨보단 이제 떠나야 한다는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택시를 되찾는 건 곧 선희 씨를 두고 떠나는 일이었거든요. 우연처럼 피어난 이 낯선 인연에 다시 거리를 두는 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사는 기름때 묻은 손을 걸레로 닦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10만 킬로는 거뜬합니다. 그 말에 고맙다고 인사하며 택시를 몰고 나왔습니다. 엔진은 부드럽게 가르릉거렸고 브레이크는 새 것처럼 반응했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상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근무로 복귀한 날 밤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냥 지나치면 돼.
편의점엔 갈 이유가 없어. 커피도 있고 저녁도 먹었고 딱히 필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손이 저절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익숙한 휴게소 출구를 빠져나와 편의점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인 선희 씨는 여전했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 초록색 조끼, 그리고 손님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분유병을 데워주며 젊은 엄마를 위로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마음 한구석을 환하게 밝혀주었죠. 손님이 나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자음이 울리고 선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에 변화가 스쳤어요. 직원의 표정이 벗겨지고 반가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박 기사님, 택시 고쳐졌어요? 오늘 찾았어요. 새 차처럼 잘 나가요. 다행이에요. 모텔에 계신다길래 걱정했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폭력,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나눴던 진심들.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다리처럼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 일상에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 근무 중에는 꼭 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사고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잠시 머물다 갔죠. 별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오늘 손님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떤지, 혹은 텔레비전에서 본 옛 드라마 얘기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대화들이 제겐 위로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그녀가 90년대 멜로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젊을 땐 선생님이 꿈이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붙인다는 이야기. 그 때문에 자신은 늘 최소한의 삶만 이어간다는 사실도요. 그녀 역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끊긴 아들 지훈이 얘기, 이제는 이유도 가물한 싸움, 그리고 한때 자동차 정비소를 열고 싶었던 꿈. 그 모든 게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죠.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용한 동지가 되어갔습니다. 삶에 치여 다 달아버린 사람 둘이 서로의 작고 조용한 세계에 귀 기울이는 사이가 된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김밥을 사갔습니다. 참치랑 단무지가 들어간 거요. 세일하길래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그녀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곧 웃으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녀도 제게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꽃무늬 머그컵 하나. 이 컵으로 마시면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속에 담긴 당신은 다른 손님들과 달라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3주쯤 지났을 때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저 이 일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요? 옆 동네에 친구가 식당을 연대요. 주방 일을 도와달라네요. 다음 달부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밤 근무 안 해도 되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는 이런 시간에 일할 나이가 아닌가 봐요. 그 말에 담긴 피로와 그동안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2주. 그녀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이 조용한 밤의 쉼터도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던 공간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 2주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갔습니다. 매일 들러 대화를 나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가게가 한산해지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두툼한 현금이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이건 안 돼요. 받으세요. 새로 시작할 때 필요하잖아요. 이건 너무 많아요. 친구끼리 도와주는 거예요. 자선 아니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 밤 함께 가게를 닫으며 우리는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커피 머신을 끄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한 동작 한 동작이 작별의 인사 같았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그친 공기에는 달빛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그 고요한 순간 둘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은 거리에서요. 무서워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게 무서워요. 저도 알아요. 저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감사와 두려움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박 기사님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저는 말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조심히 가세요, 선희 씨. 또 봬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후미등이 멀어져 가고 커브 뒤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변했다는 걸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누군가를 다시 믿어보는 마음, 그리고 희망. 희망은 언제나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제 긴 어둠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첫 햇살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 빛을 향해 천천히 엑셀을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리고 마음 한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늦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가로수 잎을 흔들고 있었죠. 그날 사무실 호출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걱정부터 앞섰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왠지 오늘은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도연 기사님, 김 매니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상부터 썼을 그가 오늘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10년 넘었죠? 큰 사고도 없고 손님들 불만도 거의 없었어요. 믿을 만한 분이죠. 그 말에 제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잠시 서류를 뒤적이던 김 매니저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규납 근무 자리 하나 비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더 좋아요. 제안 드리고 싶네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밤의 도로 깜빡이는 가로등, 새벽의 커피 냄새 그 익숙한 풍경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긴 밤을 지나 햇살 아래서 다시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매니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선희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죠. 도연 씨, 정말 잘 됐어요. 그녀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저와 함께 안도한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젊음의 열정도 큰 돈도 아니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한 기쁨.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3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거든요. 지훈 제 아들입니다. 3번, 4번 벨이 울렸을 때 포기하려던 찰나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여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 속 무너져 있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훈아, 아빠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들려온 말. 아빠,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메워가며 천천히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죠. 그가 말했어요. 아빠, 아내랑 아들 있어요.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선이가 일하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녀의 불안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널 보면 알 거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토요일 저녁 식당엔 김이 가득 찼습니다. 선희는 전날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오늘은 새벽부터 요리를 시작했죠.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반찬들 마치 잔치상 같았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지훈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 민지, 그리고 작은 손을 잡은 4살배기 손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이 밀려왔거든요. 아빠, 지훈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공룡 좋아하세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줄래? 식탁에 앉은 순간 선희가 조심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선희에게 다가가더니 해맑게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내가 먹어본 것 중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 해줄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할머니라는 부름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모두 녹였거든요. 세상이 그토록 냉정했지만 순수한 한마디가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장난을 보며 웃었고 민지는 선희에게 요리법을 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낯설문 사라지고 따뜻한 정이 자리 잡았죠. 모두가 돌아간 뒤 선희는 조용히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아이들은 진심만 말해. 어른들이 잊어버린 걸 아이들은 알고 있지.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걸었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주방에서 선희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점심이에요. 도시락통 잃어버리지 말고요. 그녀의 장난 섞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니 계기판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 정류장 완전히 새로운 시작.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택시 시동을 걸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햇살이 비치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돌아갈 집,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삶은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진 않지만 용기 내어 한 번 손을 내밀면 그 손끝에서 인생이 다시 피어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실은 내 삶의 첫 번째 동반자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단순히 도로 위의 기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게, 마치 오래 기다린 봄처럼요.